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1부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기대령에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반발로 해석됩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강원도 기대령에서 동북 방향의 김책 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발사체는 총 3발로 각각 6시 49분, 7시 7분과 7시 19분에 발사됐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50여 킬로미터. 이렇게 30여 분 동안 첫 번째와 세 번째 발사체는 200킬로미터 이상 날아갔지만 두 번째는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량된 300mm 방사포 발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발사체는 현재로서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나 정확한 특성과 재원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계속 정밀 분석 중입니다. 전날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지난달 2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이번 무력 시위를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UFG 연습 기간에 맞춰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하고 포탄 1발을 발사하는 등 3년 연속 도발을 감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동향을 추적하며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미사일 3발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었던 미국이 이 중 2발은 성공했다고 평가를 수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수정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공식 트위터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 초기 분석을 한 결과 단거리 미사일 3발 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비행에 실패했고 두 번째는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13시간 만에 다시 평가를 수정합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에 실패하지 않았고 오히려 250km를 비행했다고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The U.S. military estimates they traveled around 250 kilometers, just over 150 miles, putting within striking range potentially all of Seoul, South Korea, and major U.S. military bases as well. 미 언론들은 한미 군사당국이 합동 분석을 거치면서 분석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hese were short-range missiles, not the much more feared ICBMs. The timing, though, of this latest launch is interesting. It comes just a few days after the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praised North Korea. 하계 군사훈련 중인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유지시키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방사포가 탄도미사일과 다른 점은 발사대에서 여러 발이 한 번에 나가고 또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요격도 어렵다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위협적인 사거리입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300mm 방사포를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5발을 동시에 쐈던 북한은 포탄을 200km 날려보냈습니다. 적 대상물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정밀 공격 능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이 방사포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개량을 거듭해 이번에 사거리를 250km까지 늘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의 거리입니다. 발사관 지름이 300mm로 북한이 가진 방사포 가운데 포탄이 가장 큰 이 신형 방사포는 수직으로 쏴 큰 포물선을 그리는 미사일과 달리 비스듬히 발사돼 낮게 날아갑니다. 한미의 사드나 패트리엇의 요격 가능 고도 아래에서 날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 방사포는
발사대 한 대당 8발, 원하면 수십 발도 동시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015년 열병식에서 300mm 신형 방사포를 처음 공개했을 때부터 경계 대상 1호로 보고 움직임을 주시해왔습니다. 북한은 이 300mm 방사포를 군사 분계선 근처에만 10여 문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발사체가 뭐냐를 두고 한국과 미국의 분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방사포, 미국은 단거리 미사일로 보고 있는데요. 왜 두 나라의 분석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을까요? 송주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미 양국의 분석이 다르자 그 배경을 놓고 해석이 다양합니다. 북한의 300mm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모두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지만 발사대 모양과 크기 등이 다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사전 포착했다면 발사체 종류는 예상 가능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과거의 기만 전술로 한미 양국이 발사체 정체를 오판하도록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과 미국 중 한쪽이 속아 레이더 분석을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정보 교류해 종합적 내용으로 북한 도발에 대응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태평양 사령부 발표 이후 약 3시간 만에 청와대가 다른 분석을 내놓은 건 정보 교류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입니다. 이런 엇박자로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한미 양국 간 더 정밀한 분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논란 차단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북한은 우리 영토인 연평도와 백령도 점령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훈련을 참관하면서 서울을 넘어 남한을 평정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보트 수십 척과 무장한 북한군 특수부대 수백 명이 해안을 따라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참관석에 앉은 김정은은 훈련 상황을 살피며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정은이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와 대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비행대와 포병, 특수작전부대들의 긴밀한 협동하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수십 문이 넘는 포대들이 섬을 향해 사격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보트를 타고 수상 침투해 해안에 상륙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서울을 넘어 남한을 평정해야 한다고 자극했습니다. 오직 총대로 적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또 앞으로 군종 간 협동을 완성하는 실전 훈련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월 25일 선군절을 맞아 이미 지난 2010년 한 차례 포격한 바 있는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겨냥한 훈련을 공개함으로써 남한을 위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박준우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면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던 북한이 갑자기 우리를 겨냥한 군사 행동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남한을 인질로 잡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괌을 포위 타격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연습이 시작된 후 나온 북한의 첫 군사도발은 남한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남한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 이어 백령도 점령훈련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미국과 군사 갈등 수위는 낮게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인질로 삼아 앞으로 미국과 대화에 유리한 판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미국과 대치 국면 속에서 미국의 어떤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백령도 점령 훈련과 병행해서 단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남쪽을 인지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을지 연습이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어서 북한의 우리를 겨냥한 도발이 또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여당 의원 모두와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청의 협력이 여러 차례 강조됐고 당 중진들은 지지율이 높을 때 더 조심해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 여당 의원 전체와 점심 식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늦은 초청에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또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당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만 정부도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며 공동운명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문 대통령을 지켜 세우며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역사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3소 대통령님이 되셨는데 자랑스럽죠? 네. 높은 지지율에 취하지 말 것을 조언하는 중진 의원의 쓴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파리 부동산 대책을 예로 들며 좀 더 세심하게 정책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문희상 의원도 잘하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한다며 교만에 빠지면 희망이 없다고 충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과 공정 등 가치의 문제로 국민 지지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성과로 평가받기 위해 국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실장과 국장 1급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같은 이른바 적폐 사건에 연루된 인사는 모두 배제한다는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1급 30여 명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국정원 1급은 실장과 국장, 광역지자체 지부장급으로 이번 인사가 이뤄지며 서훈 국정원장 취임 후 진행된 개혁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국내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7국과 8국을 폐지하고 인사명령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른바 국정원 적폐 사건과 연루된 인사는 모두 배제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정원 댓글 사건과 북방 한계선 관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 등 모두 13건을 적폐청산 리스트로 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건과 연루된 인사는 모두 이번 1급 인사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보기관이 철저히 정치와 단절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사가 진행됐다며 과거에 물의를 일으킨 인사는 철저히 배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국정원 사상 처음으로 여성 부서장이 여러 명 탄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있는 날이죠.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당권 경쟁 판도가 요동쳤었는데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가 웃게 될지 관심입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 등이 불거지며 위기를 맞았던 국민의당.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키를 잡을 새 대표가 오늘 오후 전당대회에서 선출됩니다. 애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천정배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문병호 전 최고위원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이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3일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문 전 최고위원과 김 전 대표 대신 친한계로 분류됐던 이현주 의원이 경쟁에 뛰어들며 판도가 급변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당이 처한 위기를 강조하며 전격적인 출마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는데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은 안 전 대표가 선거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 파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강력히 압박해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과반수를 득표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투표를 진행한 뒤 오는 31일 최종 승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배정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 임시국회를 마무리하는 이번 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과제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27일 전당대회에서 추 대표는 54%의 득표를 받아 당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추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취임 뒤 초유의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등 지난 1년간 민주당을 이끌어온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기 2년의 반환점을 돈 추 대표가 정권 교체에 이은 높은 당 지지율로 괄목할 성과를 냈지만 남은 1년 역시 험난한 일정이 예고돼 있습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개혁 입법 추진,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개헌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어 야당과의 협치 역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네, 이번 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 주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어서 여기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겠죠? 네, 여당은 31일 본회의에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표결해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또 내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험난한 과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희수 후보자의 표결보다 이유정 후보자의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현 상황에서는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이기 전에 이유정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이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다면 표결을 강행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석수가 절반에 못 미쳐 이 경우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는 31일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국회는 금요일인 9월 1일 개회식을 열고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정기국회로 여야는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하나하나의 한치 양보 없는 대격돌을 벌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징역 5년형 선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항소할 것이고 다음 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승마 지원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책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직접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인장 발부에도 끝내 불출석한 점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오랜 친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특검이 판정승을 거뒀지만 삼성 측 변호인단의 반격으로 항소심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김진동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자신만의 주관이 뚜렷한 판결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도 있었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김진동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을 규정한 말입니다. 49살로 이재용 부회장과 동갑인 김 판사는 법정 밖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소신대로 결정하는 스타일로 유명한데 이번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김 판사의 판결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회장이 연관된 공짜 주식 뇌물 사건입니다. 김 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 공짜로 주식 4억 원을 받았지만 친구를 넘어선 지음 사이에 오간 선물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은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선 법관의 청렴한 직분 수행을 망각했다며 7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자주 맡아온 김 판사는 이번 판결 후에도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는 등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수뇌부가 모두 구속되면서 앞으로 삼성 경영을 누가 이끌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래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젠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호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까지 사실상 삼성을 이끄는 수뇌부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현재 삼성은 권오현 부회장이 총수 대행을 맡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비상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요 의사결정은 권 부회장을 중심으로 윤부근 사장, 신종균 사장 등 4명이 경영위원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한 뒤 5명의 사회이사와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 경영위원회는 올 상반기 2차례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그룹의 의사결정을 담당했던 미래전략실도 지난 2월 해체된 상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룹의 구조조정이나 투자 결정 그리고 전략의 방향 설정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이 상당한 부담이나 위험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SK나 CJ그룹 역시 오너 경영인이 구속된 동안에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헤지펀드나 애플 같은 경쟁 기업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호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가장 반발했던 단체는 바로 친박단체입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도로 위에 한가득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복시적 뇌물죄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계 인류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했는데 묵시적 청탁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같은 강한 반발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뇌물을 준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이라면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더 큰 실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주장하며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만큼 친박단체의 집회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스페인에서 차량 테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벨기에 브뤼셀과 영국 런던에서도 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예방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긴장감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삼엄한 경비를 펼치는 군인과 경찰관 사이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5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 한복판에서 한 30대 남성이 경비를 서는 군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On a simplement vu des mouvements qui s'accouraient dans tous les sens. C'était impressionnant, la vérité, c'était choquant. 소말리아 출신인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르며 알라후 아크바르, 즉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군인 2명이 다쳤고 남성은 군인들이 쏜 총탄에 사살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영국 런던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무려 120cm 길이의 커다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 역시 브뤼셀 테러범과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And during the struggle, the individual repeatedly shouted the words Allahu Akbar. 당시 버킹엄궁을 지키던 경찰관들은 제한구역에 접근하는 남성의 차량을 검문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이번 브뤼셀 테러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선 가운데 이들 국가는 신속하게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스페인 연쇄 차량 테러에 이어 흉기 테러까지 이어지자 테러 공포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위력이었던 허리케인 하비가 열대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미국 재난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5일까지만 해도 초강력 허리케인 명함을 달고 미국 남부로 밀려오던 하비.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 열대 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됐습니다. 한때 210km에 달하던 풍속이 121km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비록 바람의 세기는 줄어들었지만 홍수와 해일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인구 500만 명이 사는 휴스턴 메트로폴리스에는 최고 550mm의 물폭탄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 메트로폴리스 지역은 저지대가 많고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5년 뉴올리언스 등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지역도 강풍보다는 폭우가 저지대에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해안 지역 저지대에 사는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재난당국은 주민들에게 재난방송과 당국의 지시에 따라주길 당부하며 합의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요즘 혼자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밥, 혼술족 참 많아졌는데요. 이를 노리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혼술을 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환심을 산 뒤 강도짓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한 젊은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앞서가고 그 뒤를 50대 남성이 따라갑니다. 결국 이 50대 남성은 사람들이 없는 공터로 끌려가 젊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현금 14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50대 남성이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긴 곳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인근 술집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건 발생 30분 전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은 옆 테이블에 있던 36살 김모 씨와 합석을 합니다. 50대 남성이 주머니에 넣어둔 돈을 보고 김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담배 끊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공차에서 끊으니까 뒤 뚝 떨어졌어. 그래서 봐가지고 얘가 자꾸 아버님 하면서 합석을 하더니 술을 마신 뒤 김 씨는 집에 가려는 50대 남성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며 밖으로 함께 나갔다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술자리나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사람이 절도나 강도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해 위치 추적기를 차고 있던 50대 여성이 이를 이용해 신고했지만 결국 피살된 사건,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경찰이 처음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서 현장 도착이 늦어졌었는데요. 이렇게 맹점이 드러난 위치 추적기와 같은 기종의 장비가 이미 600여 대 지급된 상태라고 합니다. 신변보호 대상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헤어진 동거남에게 살해된 50대 여성이 위협을 느끼고 위치 추적기를 누른 곳은 자신이 일하던 주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점이 아닌 여성이 살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않았던 겁니다. 위치 추적기의 전파 수신 방식은 모두 3가지. GPS 신호를 받게 되면 신고 지점과의 오차 범위가 10m 이내지만 건물 안에선 먹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와이파이나 기지국 전파를 대신 받는데 이렇게 되면 반경이 최대 2km까지 넓어집니다. 경찰도 이런 맹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 버리면 GPS를 못 잡아요. 그러면 제일 적합한 전파를 잡아요. 숨진 여성이 차고 있던 것과 같은 기종의 위치 추적기는 2,000여 대. 이 가운데 600여 대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런 기계 하나 믿고 우리가 버텨온 건데 이것마저 우리가 못 믿게 된다면 어떻게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다음 달부터 새로운 기종의 위치 추적기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각지대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만약 수세식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악취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이 일은 실제 한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개포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경비실입니다. 경비실 안 쪽문을 여니 수세식 변기가 보이고 바로 위 선반에는 밥솥과 각종 식기구가 보입니다. 경비원들은 악취가 올라오는 이곳에서 끼니를 때웁니다. 다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공간 탓에 휴식을 취하려면 변기 쪽으로 머리를 대고 누워야 합니다. 자도 머리를 저기다 대야 되니까 화장실에 자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저거 막고 자도 소용없어.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가봐도 열악한 근무 환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 마련된 탁자에서 챙겨온 반찬으로 밥을 먹고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좁은 곳을 통과해야 겨우 몸을 눕힐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최근 한 지자체 조사 결과 경비원 10명 중 9명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제대로 된 휴식 공간에서 제때 쉴 수 있는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합니다. 혹여나 밥줄이 끊길까 봐 제대로 된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경비원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49전 49승의 무패 복서 메이웨더와 종합격투기 최고의 무대 UFC에서 최초로 두 체급을 석권한 맥그리거의 맞대결이 곧 열립니다. 전문가들은 메이웨더의 승리를 예상하고 도박 사이트에선 맥그리거의 우세를 점치고 있다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광열 기자입니다. 두 선수는 권투 규정으로 맞붙습니다. 맥그리거는 10대 시절 권투를 잠시 했지만 아마추어 무대에도 선 적이 없습니다. 복싱 룰로만 해서는 절대적으로 메이웨더의 그 얼굴에 펀치를 적중시키지 못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요. 맥그리거가 받아치는 주먹에 약점을 보이는 것도 전문가들이 현란한 속도로 치고 빠지는 메이웨더의 승리를 점치는 이유입니다. 5분 5라운드인 종합격투기 경기에 익숙한 맥그리거가 3분 12라운드의 권투 경기에서 체력 안배에 실패할 확률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도박 사이트에선 맥그리거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메이웨더보다 나은 맥그리거의 체격. 리치가 길고 또 종합격투가 특유의 거리와 변칙적인 리듬을 살려서 좀 한 방을 노릴 수가 있고 또 몸싸움에서 클린치 부분에서 이 맥그리거 선수가 확실히 좀 우세함을 갖고 두 선수 모두 2라운드 안에 경기를 끝내겠다며 초전 박살을 장담한 상황. 누구 말이 진짜일지는 오전에 드러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최첨단 IT 기기들의 격전지인 미국, 이 가운데 뉴욕은 전 세계 스마트폰이 모이는 최대 승부처인데요. 뉴욕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8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1위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정 기자가 현지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미국 뉴욕의 중심부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휴대폰 전문 매장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8은 물론 애플의 아이폰 등 전 세계 스마트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뉴욕은 애플의 안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1,400만 대가 팔리며 1,010만 대가 팔린 아이폰을 다시 따돌렸습니다. As I said, it's the fastest. 2, the screen. It's just an awesome screen. The screen is the whole phone. Makes it very easy to watch videos, stream videos. 엎치락 뒤치락하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삼성이 갤럭시 S8의 출시와 함께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2분기 북미 휴대폰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3.3%를 차지한 가운데 애플이 24%, LG가 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 30%의 벽을 넘긴 것은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특히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마저 삼성전자가 애플을 추월할 전망입니다. 북미 시장은 전 세계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이 가장 뜨거운 지역입니다. 이곳에 갤럭시 노트 8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전쟁의 포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이제 100일을 좀 넘어섰죠. 네. 108일 만에, 취임 108일 만에 민주당, 여당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모습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우리에게 준 기회를 천금같이 여기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만 정부도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의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 저도 당정청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나가겠습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실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절실, 성실, 진실로 대통령님이 되셨는데요. 이제는 삼소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역사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삼소 대통령님이 되셨는데 자랑스럽죠? 네. 요즘은 이렇게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뉴스 볼만하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구나. 대통령 한 사람 바꿨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나.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희도 뿌듯해집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화합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실장님, 네. 보통 이렇게 취임 후 첫 이제 당청과의 만남,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보통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10년 동안 야당을 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드디어 10년의 한을 풀었다 해서 사실은 굉장히 감격적인 어떤 모습일 걸로 예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하나가 딱 없었어요. 참여정부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당 의원들의 첫 번째 만남에서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네. 님을 위한 행진곡. 그 노래를 다 손을 잡고, 그러니까 주먹을 잡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대목이 없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그런 어떤 들뜬 분위기가 또 국민들로부터 사실 참여정부 때 그때 좀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들만의 어떤 운동권의 정당이냐, 그들만의 어떤 잔치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또 저어했던 거, 경계했던 게 아니냐. 조금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그런 또 분위기였어요. 어저께가 또 북한이 사실은 방사포라는 도발을 또 했기 때문에 그 직후에 오찬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저간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조금 경건하지 않았나. 사실은 굉장히 좀 축배를 들고 우리가 드디어 해냈다 이런 분위기일 텐데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당청 관계가 물론 좋아야겠지만 그를 유독 또 강조하는 분위기였던 것도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게 단순하게 청와대 오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1박 2일 동안에 민주당의 워크숍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워크숍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둘째 날 정심을 이제 청와대로 가서 장소를 바꿔서 한 건데 명실공히 여당이 됐다. 워크숍의 공간을 청와대에서 활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당과 청와대가 하나로 같이 워크숍을 치른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대통령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어제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서 더불어민주당 정부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국회와도 소통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정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그 모습들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 하나가 없었다 이 말씀하셨는데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그 하나는 이제 왜 시계를
받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사실은 뭐 국민들은 더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제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추미애 대표와 친문계 사이에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룰을 두고 좀 갈등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런 좀 긴장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봉합이 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암묵적으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느낌을 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각 당별로 다 연찬을 했잖아요. 좀 이따 말씀을 하시겠지만 자유한국당도 연찬을 하고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연찬의 끝에 하나의 어떤 그 연찬의 속에서 청와대 오찬도 함께 치렀단 말이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정기국회. 이제 드디어 서로 간에 성적을 내야 돼요. 야당은 야당대로 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해냈느냐를 정기국회 때 모습을 보여야 되고 지금 집권 여당은 여당대로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사실은 첫 번째 안보에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이 숙제를 사실 잘 넘겼어요. 그때 사실은 보수나 중도 쪽에서 실망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에서 그래도 지지율이 계속 유지된 건 정상회담 안보 이슈를 잘 이끌어 나왔는데 두 번째 이제 정기국회는 안보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가 크거든요. 경제 입법화 과정에서 실제로 약속한 부분들 그걸 어떻게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냐 연내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양쪽 다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사불란하게 정기국회를 제대로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가져야만 하기 때문에 서둘러 지금 이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도 그걸 고집할 수가 없어서 정발이를 고집하고 뭐하고 해서 내부는 고집하다가는 정기국회 앞두고 사실 이 누가 이걸 망쳤느냐 이렇게 책임 소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발이나 이런 문제는 더 향후에 있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앞에 있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좀 한 발 뺐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친문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아요. 친문도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비판하거나 연찬회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왔잖아요. 물론 안 나왔다기보다는 아예 좀 통제를 했더라고요. 언론 통제를. 그러니까 기존에 연찬회는 원래 기자들과 함께 저녁 때 함께 술도 마시고 또 연찬회 그 세션별로도 공개도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세션을 모두의 어떤 상황만 빼고서는 다 세션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통제돼서 좀 불만을 가졌죠.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한 거냐. 그런데 그런 분위기 바로 혹시나 있을 그럴 돌발적인 어떤 발언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혹시 또 꺼린 게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봉합 분위기를 연출하는 어떤 상황, 그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됐던 부분이죠. 네, 저희가 그 워크숍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정기국회에서 어느 당과 가장 절실하게 협치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어느 당과 협치를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근데 그 의원 워크숍의 특성상 보면 대외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공간들은 잘 아니고요. 당 내에서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원들 안에서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라고 하는 것이 성립됐기 때문에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1대1로 어떤 공약들을 맡을 것이냐. 그리고 어제 워크숍에 보면 이제 10개 TF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사안을 어떻게 배분하고 상임위별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전략을 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안의 전략을 짜는 거여서 다른 당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의 이제 공식 기구 등을 통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기왕에 이제 정당발전위원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정당발전위원회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출범을 이미 했고요. 1차, 2차 인선까지 성립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뭔가 논쟁이 있으면 그게 문제인 것처럼 계속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 의견들이 나누는 것인데 사실은 정치는 원래 그렇게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것이고 각각의 지향하는 바들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서로 간에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정당발전위원회에 구성되는 과정의 모습들이 우리가 지향해가는 민주주의의 모습들을 우리 당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정당발전위원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문제만 잠깐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우리가 또 건강한 논쟁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미애 대표 측은 사실 이 정발위에서 얘기하는 게 기존의 공천룰이 정치 신인에게는 좀 불리하다. 물론 이게 표면적인 이유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친문계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바꾸는 건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거기에 앞서서 의원님이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당은 싸워야 돼요. 정당은 다른 정당과도 싸워야 되고, 왜냐하면 정당의 존립 이유가 사실 자신을 지지한 그런 그 계층이나 그런 정파의 이익을 대변해서 사실 그 갈등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당 내부도 싸워야 돼요. 그거는 서로 어떤 그 안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싸우지 말아야 될 건 저는 룰이라고 봐요. 룰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고 그 룰은 언제나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선거 때마다 룰을 바꾸거든요. 선거 때마다 지금 논쟁이 똑같이 되풀이돼요. 새로운 어떤 신인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민주적으로 하려면은 사실은 이쪽을 좀 전략적으로 뭐 키우기 위해서, 이런 논쟁이 늘 4년마다 2년마다 되풀이되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 룰을 손을 댄다라는 명분이 언제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사실 친문계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1년 전에 혁신위를 통해서 사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공론화했다. 김성곤 위원장이. 그래서 그 혁신위원장이 해서 다 공론화해서 바꿨는데 1년 만에 그것을 또다시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느냐가 이제 친문 쪽 얘기고,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대표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서로 간에 어떤 그게 이 명분인데, 더 정확하게 명분을 얘기하면 사실 추미애 대표가 조금 뭐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집권 여당의 초기 대표 같지 않아요. 집권 여당의 초기 대표는 사실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실 떠받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대표는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어떤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집권 여당의 대표도 초기 전반 처음 출발해서는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와 관련한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밝힌다? 이거는 어차피 다분히 추미애 대표가 지금까지의 정치 역정을 보면 사실은 좀 뭐랄까요, 홍준표 대표 못지않게 혼자였어요. 계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야말로 사실은 확실하게 자신의 입지를 굳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도 뭐 실장님의 얘기를 반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구조나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은 여당이라고 하는 공간,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간, 혹은 정당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전부 다 그냥 청와대 거수기의 역할처럼 활용돼 왔던 거죠. 그래서 그냥 여당의 대표는 당연히 청와대의 뜻을 받들고 그 이야기를 국회 안에서 결과를 만드는 일만 하는 사람들처럼 인식돼 왔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정당의 모습이거나 좋은 여당의 모습, 그리고 당청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당과 청와대가 독립된 주체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새롭게 좀 바뀌어 나가는 것이 훨씬 한국 정치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저께 되게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좌석 배치예요. 지금까지의 좌석 배치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또 노무현 정부까지도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당을 초청했을 때 원탁이에요. 다 부분 원탁이고, 그 메인 헤드 테이블에서 대통령이 이제 의원들과 함께 이제 건배사라거나 하거든요. 어저께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액자식이었어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도부와 그다음에 이 수석들이 있으면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 메인 테이블을 향하는 그런 그 좌석이거든요. 무슨 뜻으로 비춰지냐면, 당청이 협력을 하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보여요. 그거는 그런 어떤 의도가 충분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좌석 배치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얘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표가 구체제와의 단절을 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얘기와 함께 연찬의 이야기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제와의 단절, 국정 파탄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고 구체제와 단절하고 새로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지 생존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 세력이 국민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다. 통합과 화합을 통해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어 보수의 정신을 계승하는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앞장선다. 하나,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독려하는 민생국회 구현에 총력을 다한다. 네, 앞서 보신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브라보 콘서트에서 홍 대표가 한 이야기인데요. 박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구체제와의 단절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연찬회에선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노래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 오찬에서. 네. 근데 이번에는 목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연찬회라는 게 사실은 의원들, 개별 의원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박 2일이라는 시간을 뒀는데 아니 지금 자유한국당이 의원들이 기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한국당의 초선 의원들 대부분은 이름을 모르겠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목소리를 내질 않는 거예요. 평소에도 사실은 뭐 논평이라든지 혹은 자기가 스스로 기자들한테 어떤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활력이 전혀 없는데 연찬회에서마저도 사실은 그걸 논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지도부가 정한 대로 그냥 따르겠다라는 뜻인지 아무 관망을 하겠다는 뜻인지. 때를 기다리겠다는 건 아닐까요? 근데 그때가 돼서도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그래서 활력이 없는 제1야당이란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활력이 없었던 거는 아주 앞으로도 사실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이제 앞서 지적해 주신 인적 청산에 대한 문제, 연찬회에서 없었던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근데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집단의 특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한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나라고 하는 것들 좀 예의주시하는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단절,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절하지 않아야 된다,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뭔가 이거 당원들이 원하는 게 이게 아닌가라고 해서 단절 얘기를 다시 또 해봤는데 그것도 지금 안 먹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둘 다를 얘기를 해봐도 국민들의 반응이 없는, 어찌 보면 지금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 자체가 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정답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연찬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삼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론도 논쟁도 그리고 활력도 없었다. 그리고는 그냥 자학 개그만 남아있었던 이런 연찬회라고 했는데요. 야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약간 좀 무력해질 수는 있죠. 그리고 첫 번째 맞는 연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 생활을 쭉 해오지 않은 정당이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라고 하는 고민점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금 우리 국회에서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건전한 비판 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말 그대로 발목 잡기 정도밖에는 역할들이 없기 때문에 멋진 모습으로 좀 거듭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요. 자체 여론조사로는 20%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활을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의도 연구원의 자체 조사를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들보다도 사실 표본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이렇게 그 평가를 받고 있어서 확실히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정기국회 이후에 또다시 양쪽 다 성적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봅니다.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분위기를 취해야 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 지금 그 100대 과제의 그 예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178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첫 번째로 좀 부딪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세 논란부터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이 도마 위에 올라가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안건들이 많아요. 지금 일일이 이 현 정부와 어떤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래요. 이어서 그 국민의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에게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전당대회가 있는 날인데 당 대표가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면 좀 더 늦춰질 수도 있고요. 일단 관련된 영상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실 생각입니까? 이미 여러 번 걸쳐서 답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제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 참 어쩔 수가 없네요. 당원 동지 여러분, 안철수 후보를 진정 아끼신다면 사랑의 회초리를 세게 들어주십시오. 당장은 아프겠지만 내년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저 천정배 당대표와 함께 양날개가 돼서 승리를 향해 날도록 해주십시오. 대선 평가 보고서를 알 권리가 당원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즉각 공개에 동의를 하시면 내일이라도 이게 공개될 것 같은데 우리 천 후보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현주 후보님은요?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럼 두 분 동의하시면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당 지도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즉각 공개하는 거에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시겠죠. 본인은 찬성 반대 입장이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발언 순서.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본인의 의사는 없으십니까?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본인의 분명히 의견은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그 권한은 지도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는데요. 두 분께 먼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안철수 전 대표가 과반 득표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냐인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반에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 게 투표율 때문에 그래요. 네. 투표율이 두 가지로 하잖아요. K보트라고 그래서 온라인, 그다음에 ARS. 근데 ARS는 주로 나이 든 당원들이 많이 하실 텐데 ARS가 생각보다 좀 적었어요. 보니까 7.7%포인트밖에 안 돼서 사실상 과반을 넘기시지 않을까 하는 어떤 예상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대선 끝나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지사 그 후보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가면 1등은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대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당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은 있지만 나오면 과반 득표로 대표의 당선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만이 아니라 이 지금 하반기 국정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천정배 의원이나 또 정동영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는 사안별로 사실 협력할 수도 있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과. 그러니까 지금 집권 민주당과.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이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의 어떤 앞으로 제3당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당이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를 먼저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 각을 세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되면 민주당과 좀 더 각을 세울 것이다라는 건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네, 생각이 이것도 동의하는데요. 예를 들면 나머지 두 분이 당선된다면 네.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다면 기본적으로 호남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심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는 일단 당의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 정당으로 좀 탈바꿈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말로는 이제 전국 정당이라고 하지만 호남을 탈피한 수도권 정당으로 이제 거듭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또 본인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맞상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호남 민심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맞닿아 있는데 당의 지지 기반과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 조금 괴리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당 대표 후보들 가운데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바른정당과의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이 부분은 그 지금의 예측으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점차 이제 증폭되고 있는 시기인 것이고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불안을 잠재워주지 못하면 대표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거나 당 자체의 존립이 흔들려서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일시에 나가서 다른 당에 출마해버릴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누가 되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누가 되시든지 간에 국민의당을 어떻게 살려내고 어떤 방향성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급격하게 변동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안 전 대표 머릿속도 복잡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유의미한 지역에서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일인 오늘 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죠. 조수연 캐스터, 이제 아침에는 좀 선선하네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한낮에는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날씨가 화창하겠지만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7도, 대전이 29도, 대구 30도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비가 내립니다.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오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이 껴있고 남부지방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시야도 탁 트여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가 28도, 창원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모레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계속해서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와이드 1부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와이드 2부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